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이제 정말 자기 편을 만드는 자기의 그 세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뭐 지금 어떻게든 뭐 특히 당면한 문제가 기술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유럽과 한국 이런 곳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의 또 최대 우방이잖아요. 네. 혈맹이기도 하고요. 네. 동맹 관계죠. 동맹. 그건 이미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런가요? 이거 마치 결혼한 관계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는 정말 안보적 동맹 관계고 그런 상황에서 또 중국은 우리의 최대 경제 교역국으로 그렇죠. 네, 뭐 무시할 수 없는 손님이고 네. 네. 이런 상태에서 줄 세우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입장이 되게 곤란하잖아요. 우리 지난번 사드 때도 겪어봤지만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제 대답이 과연 맞을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양쪽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세력 싸움을 하면 서로 자기 편을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느 한 편을 들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는 이미 계약에 의한 어떤 동맹 관계고요. 깰 수가 없는 거죠. 깨면 우리 또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하는 거고 또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또 중국이에요. 거기 뭐 홍콩까지 포함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그에 반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사실 다 무시하지 못한다. 또 더군다나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또 중국하고 단순히 그냥 뭐 대립 관계만 갖는 것이 과연 좋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운전자 관계를 하면 운전자 역할을 하면 되지. 아니면 조종 역할을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희망사항이고요. 그때 서로 자기 편 먹으라는데 내가 한번 조정해 볼게요. 싸우지 마세요. 이러면 그쪽에서 저는 괘씸하다고 그러지.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나마 그래도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질문하시면 나중에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내수 위주로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게 안 된다는 이유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또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어느 한쪽을 무시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때일수록 다자주의 틀을 공고히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WTO가 이제 죽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지금 뭐라고 하냐면 New World Order가 아니라 New World Disorder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 무질서 상태로 막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미국이 당장 저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뭐 WTO뿐만 아니라 WTO도 이게 다 사실 이미 다 미국 편이 아니라 다 중국 편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 또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 한국이 어쨌든 그래도 무역을 갖고 먹고 살고 그리고 또 무역 대국이에요. 사실은 또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WTO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거기 올라타기만 했는데 3차 세계화까지는 저는 새로운 세계화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 세계화가 끝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화가 시작되거든요. 그 말씀도 더 드리고는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한 하나의 아젠다 세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부 장관이 WTO 사무총장에 출마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태예요. 가능성이 얼마 있는지 사실 뭐 전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도전해서 정말 된다면 그것도 우리 국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주의로 또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완전 중국 편은 들지 않더라도 다양한 그 사실은 지역 경제 통합체가 있어요. RCEP 뭐 해서 뭐 영어 써도 되나요? 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 이미 작년에 이미 타결이 돼서 이미 발족된 상태고요. 거긴 중국과 일본과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연합체고요. 그거 말고 뭐 CPTPP라고 해가지고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해서 미국까지 포함된 또 다른 아태 지역의 어떤 경제통합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자기는 나가겠다 해서 빠져있는 상태, 현재는 그 11개의 나라가 회원국인데, 우리나라도 거기 가입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정치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못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한번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 또 하는 것도 있잖아요. 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이라고 해서 뭐 또 몇 개 나라 하자 그러는데, 저는 뭐든지 하자 그러면 다 들어가서 모든 데 그냥 다 다리를 거친다. 그러면 중국이 너 왜 거기 들어가냐? 난 여기도 들어갔지 않느냐. RCEP도 가지 않았냐.
너도 여기 와라 같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어느 한쪽 편만 들어가려고 그중에 하나만 해버리면 그러면 상대편한테 그게 미운 털이 밝히면 밝히지 그게 뭐 잘하고 있네 이러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손님들 모든 네. 그 과거의 큰 손님과 네. 지금의 큰 손님과 뭐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손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네,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이거 둘 다 골라야지 그러니까요. 누구를 하나 선택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 냉엄한 국제 현실에서는 그러기는 또 어려운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자는 되게 힘이 들 것 같긴 한데요. 네, 옳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 여론도 좀 사실 분열이 된 것 같아요. 야, 우리 진짜 보통 뭐 혈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를 바쳐서 네. 6.25 때 우리 구해준 거 아니냐. 네. 우린 안보 동맹, 미국하고 의리상 가야지. 네. 그리고 이 지금 최고의 어떤 그 패권국이고 중국은 미국에 의해서 망할 거야. 네. 또 다른 한쪽은 우리 뭐 지난 몇 년간 벌어들인 이익의 무역 흑자의 80%가 중국인데 어떻게 버릴 수 맞습니다. 있냐. 그렇죠. 이게 맞아요, 양쪽 다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차선으로 WTO도 가서 우리 열심히 어쨌든 다자 뭐 해보자 막 이렇게 노력도 하고 뭐 G20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복수국 간 협력체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열심히 좀 노력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연합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 제가 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뭐 그 UN 에스캅이나 뭐 에이펙 이런 사무국에 일할 때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나라 그 정부 대표들이 와서 하는 역할이 그때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미흡했어요. 앞으로 좀 잘 해주시면 미국 뭐 방송 보시는 아마 그런 관계자들 계실 텐데 더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가끔 그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어떤 이 현재의 상황, 이거를 정말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가끔 들 정부 때가 있어요. 관계자들이요? 예,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 관계자보다는 저는 정치인들이 아, 정치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특히 좀 저는 그건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으로서 생각도 해보면 또 경제학자로서도 생각해보면 많은 경제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처방을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사실은 바라봐야 되고 또 사실은 또 정치적인 측면도 사실은 보긴 봐야 돼요. 우리 경제학은 사실은 정치학에 사실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치학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전 세계 정치 경제학적인 그런 어떤 역학관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이 됐든 뭐 투자자들이 됐든 그 일부에서는 이제 그 미국 대선 11월 달에 네네. 만약 대통령이 바뀌면 미중 갈등은 좀 완화될 수도 있어라는 희망을 갖고 네. 그냥 그때 이후에 좀 어떻게 바뀌는 상황에 적응해 보자 이런 식의 좀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들 네네. 듣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예.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탈세가 4개의 요인이 뭐 대통령 누가 바뀐다고 해서 그 기본적인 그 근본 원인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또 코로나 사태가 만약 또 계속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물론 트럼프처럼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협상을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막무가내라서 그런지 어쨌든 막 해대지는 않겠죠. 더 어떻게 보면 세련된 방법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중국하고의 어떤 그 대립 관계는 계속 갈 거고 또 미국이 그동안 했던 어떤 세계주의, 다자주의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로 갈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그 방향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체들이 조금 이게 그 미중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대책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이 현재 위기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노력을 하면은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100% 그렇게 동감하고요. 항상 뭐 위기는 뭐 위험과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번엔 위험이 더 큰 것 같긴 해요. 위험이 일단 외부적으로 보면 우리 같이 얘기 많이 나누고 그동안 계속 외부적 위험만 얘기했잖아요.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뭐 본격화되는 뭐 탈세계화라든가 미중 냉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 위험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령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계속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지금 뭐 지난해에 그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5%를 넘었거든요. 보통 14%를 넘으면 우리가 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이 일본으로 보면 한 1993년 정도예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소위 그 경제 활동 인구 15세부터 65세 사이의 인구는 지지난해부터 그러니까 200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거꾸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 활력이 뭐 줄어들고 왜 그러냐면 경제에서의 세포, 기본적인 활동 기본 단위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늙어가니까 경제 세포가 늙어가는 거죠. 그건 인간으로 다시 얘기해 보면 점점 늙어가면서 당뇨병에 걸렸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외부적 충격이 왔다. 97년도에도 외부적 충격이 와서 사실 우리가 한번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젊었어요. 그때는 거의 그때는 제 기억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때는 또 우리나라밖에 사실 우리나라하고 사실 동남아시아 몇 개의 나라만 이렇게 당했으니까 갑자기 환율이 2배로 뛰니까 우리나라 그 상품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수출이 늘어나서 사실은 V자형 사실은 회복을 한 거거든요. 또 올해는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V자형이 되지 않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이미 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한 내부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한번 같이 해보자, 근무오기를 해보자 이렇게 막 위시아위시아가 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된다 하는 거고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아니, 계속 하세요. 기회는 그렇다면 뭐냐 하면 이번 이러한 상황이 그런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전개되는 기회 요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사실은, 거의 한 10년 전부터 사실은 시작됐다고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기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이 바뀐 거예요. 그때 그게 생기면서 뭐라고, 이게 모든 세상을 바꿀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뭐 2018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이창호 그 바둑계 그래도 제일 잘하는 그 바둑계 그 인간의 그 최고 고수를 그냥 3대 1인가요? 그냥 2대 1인가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딱 겪으면서 그 여러 가지 뭐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뭐 핀테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사실은 일단 코로나 팬데믹 방역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실제 생산활동, 경제활동하는데도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이제 재택근무하고 또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디지털, 네트워킹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글로 갈 거다. 그게 우리나라한테 기회다. 왜? 우리나라가 그래도 IT 선도국가라고 그래도 많이 얘기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잠재력은 있다. 잠재력이 있다.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긍정적인 희망으로. 그렇지만 하기 나름이다.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견 제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4차 산업의 어떤 대명사로 이제 우리가 분류되는 게 이제 AI잖아요. 네. 근데 AI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장 규모. 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지금 아마존이나 뭐 이런 뭐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규모를 우리 같은 규모의 나라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 정면 승부로는. 네네. 데이터 문제도 있고. 네네.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970년대인가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건설하겠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무슨 산업시설이 있다고 뭘 실어 나를 거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니까 그 많은 반대를 불구하고 그걸 만들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전후방 연관 산업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데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그리고 AI 뭐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우리가 잘 아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위 사물 인터넷. 각종 뭐 우리 집에서 잠잘 때, 아니 목욕탕 갈 때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공장에서 여러 가지 뭐 생산 활동, 비즈니스 할 때 그 사물 인터넷이 거기에 자동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센터, 클라우드 시스템에 이제 그 저장을 하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AI가 분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비즈니스가 이제 실제 판매도 하고 그게 나중에 핀테크로 이제 결제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경제 시스템이 하나의 그 새로운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그 인프라가 바로 뭐냐면 5세대 소위 그 통신망이죠. 5G 네트워크를 깔아야 되는데 그걸 깔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그걸 깔아야죠. 깔아서 저는 사실은 오늘자 사실은 모 신문에도 제가 하나 실론을 하나 게재한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냥 신문사 이름 얘기하셔도 신문사 돼요. 이거 공중판인데. 아 그래요? 경향신문에 제가 게재한 건데 제목이 뭐냐면 이 앞쪽 보시면서 우리 공중파 아닌가요? 경향신문에 게재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온테크 시대에 스마트 국토를 만들자 이런 거예요. 기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그런 실험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끝나면 우리 코로나 사태 끝나면 그걸로 끝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해보니까 되거든요. 일하는 것도 보면 굳이 모여서 회식하면서 뭐 이렇게 안 해도 잘 되더라. 더군다나 기업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굳이 사무실 운영비도 필요가 없어요. 또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교통체증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그 사회적 비용도 줄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괜찮은 사실은 방법인 거예요. 또 사실 또 온라인 교육도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보다 훨씬 더 짜투리 시간까지도 잘 강의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료도 준비도 잘하고. 학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현재까지 볼 때는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100% 뭐 재택근무 100% 온라인 교육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계속 갈 거다는 거고 또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더 계속 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새로운 어떤 삶의 그러한 방식이 자리를 잡을 텐데 그러려면 결국은 정부가 그런 인프라를 잘 갖춰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모여서 일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모여서 사는 방식을 이제는 좀 전 국토를 넓게 쓰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 시티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도시만 대상으로 해서 그런 5G 네트워크 깔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소위 4차 산업혁명 그런 기술을 갖다가 이제 도입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걸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저는 하자. 전 그런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4차 산업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우리가 뭐 거기다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뭐 다 충분히 공감이 돼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규제인 것 같아요. 규제. 사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계 100대 디지털 기업들을 한국에 가져오면 한 50개 디지털 기업은 불법이다. 또 뭐 세계 500대 스타트업 기업 그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개밖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다 한국에서 영업을 시키면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 아마 불법일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제 자체가 너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모르는 세상을 누군가가 스타트업, 정말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앞장서 나가냐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사실은 현실 있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현재 왜 크게 보면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가 있고 이제 포지티브 규제가 있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는 무조건 요거 빼고는 다 안 된다 이런 건데 포지티브 규제는 요건 되는데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안 되는데 나머지 해라 이런 건데 포괄적 포지티브 규제라는 걸 2년 전부터 정부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해보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규제할게 뭐 이런 거거든요. 더 위험하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업은 그거 믿고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국민들이 저항하고 기득권층이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서 뒤늦게 실제 뭐 법으로 아니면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그걸 불허해버리면 그동안 투자한 그 막대한 그 자금과 인력,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뭐, 당장 뭐 타다 같은 뭐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포괄적이라는 얘기 빼고 그냥 포지티브 규제, 그걸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포지티브 할 거냐. 그걸 갖다 단시간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전문가들 모여서 그 규제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더 얘기를 하고요. 아니요. 근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뭐 기득권으로 표현되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익 집단,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됐을 때 망하게 되는 구산업들, 네. 이 구산업에 종사하는 네. 사람들에 대한 네. 이것도 국민이니까 네. 이제 양쪽의 의견이 충돌하니까 참 입장이 난처하긴 할 것 같아요. 이쪽에 난처해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하는 때마다 계속 구조조정이 있고요. 그때마다 기존 산업에, 사양 산업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은 정말 격렬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피 튀기면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그걸로 가는 방향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대신 거기에서 어쨌든 낙오되는 그 기업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잘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완전히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가는 방향은 그쪽에 집중을 해주되 이쪽 피해보는 쪽에 대한 뭔가 구제책을 좀 더 그렇죠. 써주는 방향. 뭐 재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어쨌든 자금 지원도 해야 되고요. 뭐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